아스피린이 제품으로 출시되고 난 70년이 지나서야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약효를 보이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베일에 쌓여있는 상태다라는 것이 좀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약의 작용 원리와 그에 따르는 세계사가 궁금한 분이라면 이 책을 꼭. 안녕하세요. 책 읽는 우리 동네 한의사 권혜진입니다. 오늘은 이재원 원장님 모시고 책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은 이재원 원장님이 추천하신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 이야기입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유가 있으셨나요? 이번 책은 인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약들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 나오는 약들이 그렇게 어려운 약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어요. 인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약이 무엇일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목차를 보니까 이게 10가지 약이니까 이제 목차가 이제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보니까 비타민 C, 모르핀, 뭐 페니실린, 뭐 아스피린 이런 거는 흔히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라리아 치료약인 퀴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흔히 항생제라고 알고 계신 이런 설파제나 아니면 페니실린과 같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쓰는 그런 약에 대한 얘기들이 실려져 있어가지고 그러한 약들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은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책을 제가 지은이를 안 보고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화학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또 글을 굉장히 읽기 쉽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 전공자 중에 글을 잘 쓰시는 분이구나 싶었거든요. 맨 뒤에 보면은 이제 지은이가 이제 사토 겐타로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분은 보니까 이 일본에서 응용화학과 그다음에 유의합성화학을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기초과학을 또는 응용과학을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 이런 이제 임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저술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뭐 제 옆에 앉아 계신 원장님도 한의사이면서 또 한의학을 전공하시면서도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 그런 작가분이시기도 하잖아요. 잘 쓰는 건 아니고요. 글을 아주 조금 쓰고 있죠. 네. 책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한의학 이야기가 중간중간 많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우선 29쪽에 신농본초경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짧은 부분이지만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신농본초경에 대한 건데요. 365종의 약물을 상품, 독성이 없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생명을 연장하는 약 또는 중품, 약이 되지만 자칫 독도 될 수 있는 약, 하품, 독성이 강해 오래 두고 먹을 수 없는 치료제의 세 종류로 나누어 해설한다. 신농본초경은 시간을 이겨내면서 차츰 새로운 주석이 달리고 증보 간행되며 오랜 세월 동안 생약의 바이블로 자리매김한다. 이 내용 정말 한의사 후배들이 이 내용을 보면 되게 뿌듯해할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이 책은 이제 이런 한의학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들어가 있어서 저도 읽는 내내 좀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이 부분, 이제 이 신농본초경이 나오기 전에 이 책에서 이제 22페이지 보면 인류는 독과 약을 기록하기 위해 문자와 점토, 종이 등의 기록순을 발명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 문장이 있는데 이걸 읽는 순간 이 신농본초경이 떠오르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바로 그 뒤에 이 신농본초경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신농본초경에 대해 가지고 읽으신 내용 바로 뒤에 이 생약의 바이블이다라는 그런 어떤 단어로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전공이 한의학이어서 그런지 이런 내용들에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눈길이 가죠. 이 책의 35페이지에 보시면 의약품의 효능 판정은 과학의 진보, 그 중에서도 특히 통계학이 제대로 잡은 후에 의미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통계학 이전의 약물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한약의 뭐 몇몇 이제 비판적인 분들은 이제 한약은 믿을 수가 없다, 뭐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이 많은 의약품과 현대의 제약 산업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것이 의약품이다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은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통계학이 생기기 이전에 그런 약물들이 의미가 없진 않죠. 그리고 그런 약물들이 통계학 이후에 또 많이 저희가 증명이 되고 효과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죠. 네, 맞아요.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를 나눴으면요. 구체적인 약물 하나하나를 볼까 합니다. 먼저 비타민 C인데요. 비타민 C 하면 여러분들 다 어떤 효과가 있다?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역사를 이 부분 담고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이 계열병의 원인과 치료법, 또 뭐 계열병과 비타민 C의 관련성,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이 비타민 C를 우리가 발견하기 전까지 이 비타민 C가 자연계에 없던 물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책에도 나오다시피 이 감귤류는 계열병의 특효약이다라는 이런 가설을 증명한 이 제임스 린드의 발상과 실험 덕에 우리가 이 비타민 C의 중요성에 대해 가지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자연물에서 치료제를 찾아보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지만 그 시대에는 대단히 분석적으로 실험을 행해서 그 치료 효과를 밝혀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인류의 지식 체계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방식, 이러한 학문의 발전에 의해 가지고 계열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책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과거의 지식이라고 해서 뭐 비과학적이다 아니면 미신적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런 과거의 지식이란 것이 그 시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식인들이 탐구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 놓은 그런 과학 지식을 또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생명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한의학적인 관점, 그 다음에 치료 효과 등에 대해 가지고 틀렸다라고 여긴 것은 옳은 사고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비타민 C를 굉장히 고용량으로 먹어서 감기를 예방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약간 사실은 고용량 경구투여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다라고 여러 논문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떠셨어요? 이 비타민 C 요법은 지금도 굉장히 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이 비타민 C를 경구로 우리가 이제 투약, 즉 섭취를 하게 되면은 비타민 C의 혈중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비타민 C를 이제 고용량으로 정맥으로 바로 투약을 하게 되는 경우는 또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또 최근 연구되는 그런 어떤 결과들을 살펴보면 이 비타민 C를 정맥 투약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섭취를 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혈중 농도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러한 비타민 C 정맥 투여가 암세포의 사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비타민 C로 암을 치료를 하거나 예방하는 것에 대한 것에 그 내용이 이제 기묘한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 라이너스 폴링이 틀렸다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 비타민 C에 대해 가지고는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여기 책에 그 61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해가 졌고 불과 20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이 작은 화합물을 둘러싸고 여전히 전 세계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대항해 시대가 되고 500년이 넘게 이렇게 지났고 그 다음에 이 비타민 C의 구조를 명확하게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그 생리작용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임상을 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뭔가 이렇게 좀 깨우침을 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기화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 활동의 어떤 복잡성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걸음마 수준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알아내고 먹는 약보다 효과를 믿고 먹다가 연구를 통해서 어느 부분은 뭐 작용으로 효능이 있는지 밝혀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뜻하지 않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약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한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이제 인류의 노력이 현재 의약품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약품에서 유래한 어떤 성분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해내고 이를 합성 의약품으로 발전시키는 일련의 과정은 그 성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효로서 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인류의 보편적인 노력의 결과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어떤 특정 직역에 어떤 그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과학기술과 화학의 보편적 원리에 기반한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특정 지역, 뭐 예를 들면은 양의사의 어떤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것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말라리아 치료의 퀴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말라리아는 세계 3대 전염병 중에 하나잖아요. 뭐 주로 이제 열대지방에서 나타나서 저희하고는 조금 먼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럴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도 이 말라리아 발생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네,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분들도 있지만 그보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환자분 수가 훨씬 더 많고 최근 5년간 이렇게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뭐 연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200명에서 한 500명 수준으로 꾸준히 이 발생 신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뭐 국내 주요 발생 지역은 뭐 인천이라든지 경기도 아니면 강원도 북부 지역 주로 이제 휴전선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라리아 치유에 사용이 되는 퀴닌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73페이지에 남아메리카 페루 지역 사람들이 이 말라리아 치료에 이 키나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의 껍질을 활용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무 껍질의 어떤 이 약효가 중국 강희제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 키나 나무에 포함되어 있는 이 약효 성분이 이제 퀴닌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 퀴닌을 화학 물질로 전염병을 치료한 인류 최고의 성공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이 퀴닌을 인공 합성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그 퀴닌이 가지고 있는 이 화학적인 어떤 구조의 복잡성 때문에 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뭔가 합성을 해서 공급하는 기술은 아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이 퀴닌의 화학 구조를 좀 단순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임상적으로 항말라리아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퀴나크린이라든지 클로로킨, 뭐 메플로킨, 프리마킨과 같은 상표명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약물들인데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퀴닌의 구조를 좀 단순화시켜가지고 인공적으로 합성한 이런 약물들은 한동안 약효를 지속하다가 얼마 후에는 이 약효가 사라지는, 즉 이 말라리아균이 이 퀴닌의 어떤 대체제에 대해서 좀 내성이 생기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원조격인 원래 퀴닌, 이 퀴나 나무의 추출물이 이 퀴닌에 대해 가지고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말라리아 원충이 이 내성을 가지질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런 합성 화학 약물들의 한계, 그리고 천연 복합 재질의 어떤 잠재성,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굉장히 유기적인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유기적인 생명 활동을 다스리는 데 있어 가지고 단순한 화학 구조의 어떤 합성 화학물들보다는 자연계에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유기적인 성분으로서 이런 생명 활동을 다스리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오는 DDT 이야기가 더 인상 깊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침묵의 보물 쓴 레이첼 칼슨 같은 경우도 DDT 살포를 반대해서 약간 좀 말라리아 박멸을 이제 못하게 했다, 이런 오해를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DDT 부분이 조금 더 인상 깊었고, 말라리아에 관해서는 조금 85쪽에 나오는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더라고요. 역사를 한 바퀴 돌아온 병 말라리아와 인류의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말라리아 박멸이라는 인류의 도전적인 과제 앞에 놓인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이 병에 대한 선진국 사람들의 무관심이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선진국에서는 별로 발견되지 않은 병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84쪽에 나오는 이야기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선진국에서도 말라리아를 과거사로 보고 묻어둘 일이 아니다. 지구온난화로 모기의 서식
지역이 확대되고 습지가 늘어나 선진국에서도 다시 말라리아가 창궐할 가능성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또한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발달도 모기 서식지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멀다고 생각되지만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또 환경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조금 파괴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약업계의 어떤 산업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자가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4장은 네,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을 지닌 약이라고 제목이 돼 있으면서 모르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 보면은 여기 안에는 이 첫 장에 이렇게 꽃이 하나 있거든요. 이 꽃이 양귀비입니다. 네, 양귀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한의학에서는 양귀비를 앵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책에서도 나오다시피 인류가 사용한 의약품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의약품이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희 본초학 교과서에 맞아요. 양귀비는 앵속각이라고 해서 많이 다루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는 이 직접적인 양귀비를 쓸 수는 없잖아요. 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한의사는 마약류 취급이 가능한 의료업체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이제 양귀비의 어떤 재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이 책에서는 아편, 그다음에 몰핀, 그다음에 헤로인 등으로 이어지는 이런 유기화학적인 내용과 함께 이 마비산, 본초, 강목 등 이런 한의학적인 내용들도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5장은 마취제 부분인데요. 거기에 이제 쭉 읽다 보면은 투구꽃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 분들은 읽으시면 그냥 투구꽃이구나 이러시겠지만 저희는 또 투구꽃 그러면 투구꽃 뿌리가 저희가 아주 자주 쓰는 초라는 약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취제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책 119쪽에 보시게 되면은 원장님은 아시나요? 저는 이 스센산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 처방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스센산이라고 하는 이 이제 약재의 주 원료에 투우꽃이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 투우꽃이 실제 저희가 초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투우꽃의 뿌리를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약효를 잘 활용한 것이 이제 이게 마취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제 진통 효과가 강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한의원에서는 이 초를 약침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가 가지고 있는 그 독성을 조금 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극대화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초약침액을 마취 또는 진통 효과를 위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수술을 할 때 소독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 19세기 중반이 되어서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은 침수를 포함한 이런 외과적인 시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소독과 멸균이 당연한 일이지만, 이러한 소독과 멸균이 수술 과정에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임상에 적용을 한 일이 정말 최근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소독에 대해서 조금 이제 너무 민감해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한의원 환자분들 중에 침 빼고 나서 소독할 때 좀 따끔거린다고, 이거 왜 하냐고,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래서 소독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환자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침으로 상처가 난 부위에 이제 소독액이 닿으니까 따가우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술 전에 소독을 좀 더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다음에는 8장, 9장에 걸쳐가지고 이런 썰파제와 함께 항생제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페니실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의 한창인 시기에 이 페니실린 연구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이 핵개발 프로젝트, 맨하튼 프로젝트와 함께 이 국가 기밀로 지정이 되었고, 그 맨하튼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액수의 연구 자금이 투입이 되었다는 내용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가요. 그리고 이 페니실린의 성공으로 인해서 이 현대 제약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생제 이야기보다는 저는 이제 항생제 내성균 이야기 부분도 좋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딱 그 부분을 정말 표현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205쪽입니다.
항생물질 남용이 내성균 출현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항생물질의 80%가 가축 등의 동물에 사용된다. 질병 예방, 성장 촉진 등의 이유지만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저렴한 약이니 일단 먹이고 보자며 항생제를 오남용하는 습관은 이윽고 우리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인류의 오랫동안 그려온 20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겨우 손이 닿을 곳까지 접근한 질병 없는 세계라는 꿈은 신기루처럼 다시 사라질 수도 있다. 우리가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서 있음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우리가 항생제라고 하면은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으시는 항생제만 떠올리기가 쉬운데 사실 이런 축산 산업에서 굉장히 항생제가 많이 사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렇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스피린 이야기입니다. 1899년에 출시된 아스피린. 이 화학물이 왜 통증을 가라앉혀 주는지 아스피린이 제품으로 출시되고 난 70년이 지나서야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아스피린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약효를 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제 약효를 보이고 있는지 그 양리 기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도 베일에 쌓여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 좀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아스피린만큼은 굉장히 완벽한 양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요. 책을 읽고 나면 약간 실망스럽다? 막 그렇게 되죠.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아스피린만한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현 원장님과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오늘 저희가 10가지 약 모두를 이야기 나눈 것은 아닌데요.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책 속에 있습니다. 약의 작용 원리와 그에 따르는 세계사가 궁금한 분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